레이븐스는 벵갈스와 마찬가지로 첫 두 경기를 내리 패배를 하면서 아쉬운 상태로 출발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차부터 내리 5연승을 달리는가 하면 바이 그 이후에도 4연승을 달리고 결국에는 12승 5패로 디비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3번 시드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죠. 플레이오프 진출 후에 와일드카드에서 디비전 라이벌인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잡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버팔로 빌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장, 기대, 그리고 아쉬움이 공존했던 한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라마로 시작해서 라마로 끝난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19시즌의 라마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라마였다면 24시즌의 라마는 여기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선수였습니다. 현대 NFL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쿼터백의 극한을 보여준 시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고배를 마시면서 어쨌든 본인의 완벽한 시즌에 방점을 찍는 데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빌스전 마크 앤드루스의 드랍이 가장 아쉽긴 했지만 결국 정규 시즌 라마답지 않은 또 플레이오프 라마가 또 나왔죠. 인터셉션도 던졌고 펌블도 하면서 어쨌든 치명적인 턴오버를 본인이 저지르면서 조금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즌은 정말 완벽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라마 잭슨의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고 있는 쿼터백 유망주들에게 너무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0년대 그쵸. 이 트렌드를 이끄는 쿼터백으로서 정말 완벽한 표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특히 지난 시즌 경기는 아마 정말 많은 어린 선수들이 참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는 성적 내야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오펜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이븐스의 정규 시즌 공격력은 말 그대로 역사적이었습니다. 총 7,224야드를 획득했고요. 리그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2위인 라이언스보다 무려 250야드가 많은 수치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NFL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에 4,000 패싱 야드 그리고 3,000 러싱 야드를 동시에 달성한 팀이 됐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공격에는 라마 잭슨 그리고 데릭 헨리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토드 몬킨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데릭 헨리가 이 팀에 합류했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과연 라마 잭슨과의 공존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전술적으로 라마의 강점을 살리는 형태와 헨리의 강점을 살리는 형태가 충돌할 텐데 이게 잘 통하겠느냐, 데릭 헨리 30대인데 이전과 같이 활약하겠느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리그 최강의 콤비로 활약을 했죠. 데릭 헨리는 이런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이븐스의 지난 시즌 런 공격 시도는 554회, 경기당 187.6야드, 평균 야드 퍼 캐리 5.8야드,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10야드 이상 러시 그리고 2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 모두 리그에서 1위였습니다. 굉장했고요. 데릭 헨리 한 명으로만 얘기를 해도 1921야드 16개 터치다운. 제가 정리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데릭 헨리의 활약은 라마 잭슨과 더불어서 진짜 런과 패스 양축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라마 잭슨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죠. 디자인된 쿼터백 드로우, 옵션 러시, 또한 짧은 야드가 남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인이 몸을 막 던져가면서 하는 그런 파워풀한 러싱까지 활용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라마 잭슨은 시즌 후반기에 마지막 5경기에서 4경기를 60야드 이상 내달리면서 런으로서도 그리고 패스에서도 상대 디펜스의 예측과 이런 디펜스를 정말 무력화시키는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이 라마 잭슨을 만든 거 누구냐 하면 바로 토드 몬킨이죠. 토드 몬킨의 선임은 이제 2년차죠. 24시즌에 이제 2년차가 됐는데 드디어 빛을 발한 것 같아요. 글렉 로만이 해내지 못하던 진짜 패서로서 라마 잭슨을 정말 한 단계 높은 레벨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글렉 로만 시절의 라마는 한 번, 두 번 리드하고 스크램블하는 이런 플레이들이 대부분이었다면 토드 몬킨이 부임하면서 프로그레션의 리듬 그리고 포켓 안에서의 침착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몬키는 모션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양한 포메이션들을 활용해서 라마 잭슨이 상대 디펜스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 과정 자체를 좀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켓에서 첫 2개의 리드가 무너져도 포켓을 버린다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 리드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시즌 내내 반복이 됐고요. 포켓에서 이런 안정성이 생기니 블리츠에 대응하는 방식도 좋아졌죠. 사실 과거의 라마 잭슨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머그룩에서 오는 어떤 제로 블리츠, 심프레셔 이런 어쨌든 블리츠들이었거든요.
라마 잭슨은 스냅 전에 블리츠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이 전 과정에서의 능력이 부족한 선수였어요. 근데 이번 시즌 라마는 블리츠에 대응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디블을 통해서 핫 라우트를 만들고 프로텍션 콜을 조정하고 굉장히 스냅 후에 빠르게 판단해서 공을 뿌리는 모습들이 자주 포착이 됐죠. 공을 빠르게 뿌려주면 제이 플라워스, 라이클리, 저스티스 힐,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이 좋은 이제 패싱 타겟들이 이 패스를 받아내고 상대의 블리츠 시도 자체를 다 무력화를 시켜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라마를 뭐 상대하는 방법들 많았죠. 엣지를 태클 바깥쪽에 컨테인 시켜놓고 라마를 포켓 안에 가둬놓고 오히려 패스를 던지게 만들자,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 라마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본인이 설정해 놓은 알맞은 리듬에 정확한 공을 던져내는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장점이었던 기동력은 뭐 제이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하죠. 토드 몽키는 2024 시즌 라마 잭슨에게 플레이를 바꿀 수 있는 권한까지 좀 부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이제 라디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이제 라마 잭슨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라마 잭슨의 창의성 그리고 모빌리티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정말 패서로서의 기량까지 끌어올린 뭐 토드 몽킨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킥식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제가 여기 장표에 썼지만 이거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글렌 로만을 내치고 몽킨을 선임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렉 로만은 다른 팀에서 열심히 런을 하고 있는데 라마는 완벽한 패서가 되고 있습니다. 라마 잭슨이 런만 잘했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말씀드린 그쵸? 것처럼 이 레이븐스의 패싱 타겟 뎁스가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막 내로라 레벨은 아니거든요. 뭐 제이 플라워스, 라셔더 베이트먼, 마크 앤드류스, 아이지아 라이클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이 플라워스만 1000야드를 조금 넘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타깃에 대한 분산이 워낙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패싱 야드 자체도 리그 7위를 달성할 수 있었죠. 생산성만 좋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효율성도 굉장히 좋았는데 드랍백당 EPA가 0.31입니다. 요 지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7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플레이당 기대할 수 있는 기대 득점치거든요. 기대 득점치가 패스 플레이 할 때마다 0.31이었다는 뜻이에요. 매우 훌륭합니다. 이것은 리그 2위고요. 조시 앨런이 리그 1위인데 조시 앨런이 0.3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리고 이제 CPOE라고 해서 패스 성공률, 기대치에 비해서 패스 성공률이 4.5%로 제일런 허츠, 조버로우, 제라드 고프 다음으로 높은 리그 4위에 해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패스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 플러스 4.5% 높은 성공률로 패스를 잘 던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러싱에서도 915야드를 뛰고 터치다운 4개 기록했죠. 퍼스다운도 혼자서 47회를 획득해냈으니까 역대급 듀얼 스렛 쿼터백으로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잭슨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소프트 존 커버리지를 꺼내들 때마다 진짜 이거 박살을 냈거든요. 커버 3를 상대로 패스 레이팅이 115.8에 달했고요. 커버 6를 꺼내들면은 그냥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154.8. 이 정도로 굉장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여줬고요. 심지어 레드존에서도 정말 압도적이었는데 턴오버 유발 플레이가 단 한 개도 지난 시즌에 없었습니다. 12 퍼스널 비중 확대와 함께 레드존에서 타이트엔드의 활용을 극대화를 시켰거든요. 토드 몽킨이. 이런 운영 속에서 패싱 비중 자체 하락에도 리그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준 이런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라마 잭슨이었기 때문에 오펜스가 이렇게 환상적인 스탯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펜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초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리그 최고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확연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즌 초반에 수비 EPA가 리그에서 27위였어요. 상대에게 허용하는 어떤 상대 오펜스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뜻인데 11주차 이후부터 리그 1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디펜스로 변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즌 후반에는 사실상 탑5 디펜스로 봐야 된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 카일 해밀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해밀턴이 본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롤로 전환이 된 게 매우 핵심적이었고 추가적으로 네이트 위긴스 그리고 말론 험프리 같은 선수들의 반등 역수도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런 디펜스는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어요. 레이븐스보다 런을 상대에게 적게 허용한 팀이 없었거든요. 실점 측면에서도 9위, 색 생산에서도 2위, 턴오버 마진 플러스 6. 만약 시즌 초에 패스 디펜스에 대한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훨씬 강력한 디펜스를 시즌 내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0야드 이상 런플레이를 시즌 내내 단 25회만 허용했고요. 딱 11경기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왔다.
이런 빅플레이가 있었다. 나머지는 없었다. 라는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술적으로 레이븐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샘이라고 하죠. SLB가 필요할 경우에는 라인에 오버랩하는 사유 형태로 디펜스를 전개하는데 빈틈없이 일단 갭을 메워놓고 상대의 러신 레인을 통제를 한 뒤에 특히 이 중앙 러신에 대한 차단을 집중하는 형태의 운영을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었어요. 프레셔 레이시오 자체는 리그 중위권인데 색 생산성이 2위라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카일 벤 노이, 남디 마도브이케, 오다페 오요와 같은 선수들의 어떤 스턴트, 트위스트 패턴 이런 게 자주 활용이 됐었고 카일 벤 노이 지난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였죠.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 스크린, 쇼패스, 리버스 이런 현대 리그 트렌드에 대처하는 대응 전략을 선택적으로 굉장히 잘 꺼내들면서 굉장히 좋은 디펜스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즌 중에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물론 벵갈스도 마지막 5주차 어쨌든 선수 기용의 변화로 턴어라운드 해냈듯이 레이븐스도 진짜 엄청나게 큰 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뭐 이 변화의 어떤 중심에는 가장 큰 변화에는 세이프티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싱 디펜스에서 수많은 미스커뮤니케이션, 블로운 커버리지들이 남발이 됐고요. 레이븐스가 특단의 조치를 꺼낸 거는 결국 최후방을 담당하던 에디 잭슨 그리고 마커스 윌리엄스를 빼고 카일 해밀턴과 아다리우스 워싱턴 조합을 꺼내든 거예요. 카일 해밀턴은 기존보다 후방 세이프티 역할을 좀 고정적으로 더 맡게 됐고요. 백업 선수였더니 아다리우스 워싱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작은 사이즈임에도 좋은 맨 커버리지 능력 그리고 태클링 능력 기반으로 어쨌든 정말 불안하던 최후방 수비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트레다비어스 화이트가 중간에 합류하면서 뭐 특정 경기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브랜든 스티븐스의 역할을 조금 축소하고 네이트 위긴스의 비중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코너백진도 보다 더 안정화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11주차까지 분명 사실 마이크 맥도날드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디펜스였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나서 시즌 말미에는 뭐 맥도날드 디펜스랑 좀 퍼포먼스가 유사한 굉장히 뭐 탑5에 근접한 그런 디펜스를 펼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4시즌 오펜스와 디펜스 순서로 살펴봤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오프시즌 무브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스태프 질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뭐 단단한 보강이 이루어진 뎁스적으로 레이븐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카일 해밀턴의 5년차 옵션이 발동됐죠. 지난 4월이었나요? 발표가 됐고 이로써 2026년까지 해밀턴을 확보하게 된 레이븐스 디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레이븐스는 장기 계약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센터인 타일러 린더바움에 대한 옵션은 거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린더바움이 팽이냐 그거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보다 좀 유연한 구조의 계약을 원한다는 그런 신호로 저는 풀이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검증된 리시버인 디안드레 홉킨스가 합류를 했죠. 그리고 세컨더리 보강을 위해서 치도베 아우지에도 합류를 했고요. 백업 쿼터백 자리에는 쿠퍼 러시가 합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코너백 자이어 알렉산더가 1년 6밀이라는 매우 염가에 합류한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대신에 저스틴 터커 이슈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오펜스는 디안드레 홉킨스의 합류 외에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디펜스에서는 뭐 레이븐스의 어떤 상징적인 선수였죠. 노즈 태클이었던 마이클 피어스가 팀을 떠났고 라인베커 말리 캐리슨, 뭐 시즌 중반에 합류했던 트레다비어스 화이트나 혹은 뭐 주전 코너백 브랜든 스티븐스 다 이런 선수들이 다 팀을 떠났고요. 일찍이 주전 자리를 잃었던 세이프티 듀오들 마커스 윌리엄스, 에디 잭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어쨌든 아웃은 작년 디펜스 턴어라운드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세이프티 아다리우스 워싱턴이 부상으로 좀 빠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5월달에 아킬레스 파열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된 상태이고요. 뭐 이거를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정말 다행히도 레이븐스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서 세이프티 말라카이 스탁스를 지명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어쨌든 이런 아웃을 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세컨더리의 스타팅 라인업은 아마 코너백들 네이트 위긴스, 자이라 알렉산더, 말론 험프리가 될 것 같고요. 세이프티는 뭐 카일 해밀턴 그리고 루키인 말라카이 스탁스 이 5명이 조합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다리우스 워싱턴이 빠진 세이프티진의 뎁스가 조금 유일한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좀 카일 해밀턴과 말라카이 스탁스 뒤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 크게 도움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뭐 저스틴 시몬스라던가 뭐 조던 헤드 같은 선수들을 조금 추후로 영입할 수도 있고 작년에 같이 뛰었던 마커스 윌리엄스를 좀 다시 데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전반적으로 오펜스와 디펜스의 로스터는
매우 강한 정말 구멍이 거의 없는 그런 로스터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25 시즌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세 번째 시즌에 들어가는 토드 몬킨 목표는 플레이오프에서 디테일 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4 시즌 구단은 토드 몬킨과 장기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기대감을 올렸죠. 뭐 정규 시즌은 말할 것도 없고 와일드카드에서 스틸러스를 28대 14로 격파를 하면서 몬킨의 오펜스가 이 포스트 시즌용 게임 플랜으로 전환이 잘 준비되고 있음을 증명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싱 그리고 패싱의 조합의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런 디펜스를 풀어내는 그런 다채로운 공격이 좀 성공의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AFC 챔피언십이라거나 디비저널 라운드 같은 이런 핵심 승부처에서 전술의 완성도, 경기 운영 등에 대해서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겠고 이번 오프 시즌에 더 확실한 공격진 보강에 들어갔죠. 디안드레 홉킨스를 포함을 해서 오펜시브 라인이라거나 타이트엔드 뎁스의 강화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플레이 콜링 체계를 좀 정립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핵심 무대에서 뭐 첫 공격의 시퀀스 또는 빅게임에서 나타나는 상황별 시나리오 플레이북을 완비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팀은 벌써부터 플레이오프 보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오프를 벌써 준비하고 있는 팀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 내 분위기도 이미 수차례 검증된 어떤 정규 시즌 기록을 넘어서 플레이오프 한 방을 위한 운영 그리고 집중력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라마 잭슨, 토드 몬킨 듀오의 조합이 이런 승부처 플레이오프의 단판 승부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거나 간결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주 비상한 관심사로 꼽힌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네요. 뭐 빌스나 레이븐스 이런 팀들은 이제 정규 시즌보다는 플레이오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팀이 맞는 것 같고요. 토드 몬킨이 지난 2년간 진짜 라마 잭슨을 패서로서 성장시켰고 그리고 MVP 쿼터백으로 키워냈잖아요. 그럼에도 23 시즌 뭐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의 패배라던가 작년 디비저널 라운드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높은 무대에서 더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함은 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23 시즌 칩스전 상대가 계속해서 라이트 박스를 고집하는데도 러싱을 너무 배제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고 작년 빌스전 그 마지막 투포인트 컨버전에서 굳이 데릭 헨리를 놔두고 왜 그런 플레이콜을 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앤드루스가 드랍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될 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토드 몬킨의 빌스전 게임 플랜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레이븐스는 사실 수년간의 이런 슈퍼볼 진출 실패로 99개를 잘해도 한 개를 못하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어요. 이제는 너무 오랜 기간 조금 플레이오프에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완벽의 완벽을 좀 기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드 몬킨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끝에 하나를 잘하는 게 이번 시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오펜스에서는 주목해야 될 점은 아마 타이트엔드 그룹일 것 같습니다. 레이븐스는 NFL에서 헤비 퍼스넬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팀이었어요. 11 퍼스넬, 즉 3명의 리시버, 1명의 러닝백, 1명의 타이트엔드의 셋을 활용하는 비율이 27.8%였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제 12, 21, 22 퍼스넬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12 퍼스넬, 1명의 러닝백, 2명의 타이트엔드, 2명의 와이드 리시버를 활용하는 퍼스넬에서 역대 최고의 EPA를 기록했고요. 활용 비율 또한 근 20년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즉 타이트엔드들이 2명이 같이 필드에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 그 어떤 팀들보다 이 2명의 타이트엔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시즌에 물론 뭐 디안드레 홉킨스라는 베테랑 와이드 리시버를 영입하면서 뭐 11 퍼스넬의 비율이 조금은 늘겠지만 여전히 저는 이 12 퍼스넬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크 앤드루스, 아이제아 라이클리, 찰리 콜러로 이어지는 이 3명의 타이트엔드 그룹은 아주 오펜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현재 마크 앤드루스가 기량이 살짝 하락하는 느낌이 있고 이제 2년 연속 브레이크아웃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아이제아 라이클리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패싱 게임에서 아이제아 라이클리가 점점 더 갈수록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 뭐 판타지 풋볼에서도 많이 인기를 얻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세 번째 타이트엔드 찰리 콜러도 어쨌든 부상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풀타임 시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명의 타이트엔드의 역할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또 패싱 게임과 런 게임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레이븐스 오펜스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님께서 한 명을 빼먹으신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잊으면 안 됩니다. 패트릭 리카드라고. 아, 그쵸. 패트릭 리카드도 있습니다. 이제 패트릭 리카드는 풀백인데 이 선수가 그쵸. 경기에 따라서 타이트엔드도 되고요, 오펜시브 라인맨도 되거든요. 그래서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를 할 때는 진짜 이 팀이 6-5웰을 쓰면서도 패트릭 리카드가 있으니까 7-5웰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전술 운영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가 뭐 단순히 블락킹 역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패스 캐치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또 한 명의 추가적인 타이트엔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들 뎁스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토드 몬킨이. 강점을 정말 잘 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요 타깃들, 쿼터백, 러닝백 다 좋지만 이 타이트엔드와 풀백 그룹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서 경기를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은 디펜스. 그 중에서도 이 자이어 알렉산더의 건강, 요게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말라카이 스탁스의 적응력도 중요하다라는 측면, 이 부분 어떻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그에서 최정상급으로 다재다능한 세이프티로 평가받고 있는 카일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그간 수비 전반에 걸쳐서 과도한 역할을 좀 하면서 좀 부담이 많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팀 내에서 태클이 250회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이븐스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중에 과도한 해밀턴 의존에서 벗어나서 디펜스 백필드 내에 역할 분담, 그리고 2명의 세이프티를 조합한 투하이 강화를 좀 중점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것이 실제로 시즌 후반에 들어서 효과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해밀턴은 보다 효율적으로 인더박스 플레이, 그러니까 박스 내려와서 마치 라인베커처럼 하는 플레이, 이런 것, 그리고 이것과 함께 좀 패스 커버리지에 집중하는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담보되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바운더리에서 코너백들을 확실하게 잠가주는 거거든요. 진짜 건강만 하다면 이것을 리그에서 가장 잘 해줄 선수가 바로 자이어 알렉산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그 정상급 커버리지 능력을 갖고 있고 매우 공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마무리가 좋은 태클링 테크닉까지 갖고 있고 턴오버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픽킥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빅 플레이메이커 기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코너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상만 없다면 레이븐스를 리그 탑 디펜시브 백 유닛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핵심 전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미 여러 매치와 분석가들도 알렉산더의 건강 유지는 볼티모어 레이븐스 수비 대권 도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미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건강하게 시즌 풀타임을 만약에 활약하게 된다면 험프리, 위긴스와 함께 진짜 리그 최정상급 코너백 뎁스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네요. 알렉산더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정원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레이븐스의 어떤 세컨더리는 뭐 리그 탑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렉산더의 건강만큼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루키 말라카이 스탁스의 적응력이겠죠. 이 아다리우스 워싱턴이 아킬리스 부상을 당하면서 스탁스는 좀 즉각적으로 주전 이제 프리 세이프티로 스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뭐 드래프트 전에 방송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스탁스의 가장 큰 약점은 맨 커버리지 능력이에요. 만약 스탁스를 풀타임 슬롯 코너백, 뭐 슬롯 디펜더로 쓴다라고 했다면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앞섰겠지만 레이븐스에는 뭐 말론 험프리라는 올프로 슬롯 코너백이 존재하고 자이어 알렉산더 또한 슬롯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탁스는 다행히도 자연스럽게 루키 시즌부터 본인이 가장 편안한 최후방에서 많은 스냅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카일 해밀턴과 짝을 이루면서 오히려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밀턴의 발을 풀어주면서 해밀턴이 조금 더 박스 그리고 라인 근처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본인의 강점인 어쨌든 볼 스킬 그리고 풋볼 IQ를 바탕으로 턴오버 메이킹에 좀 많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레이브스 디펜스에서 좀 그나마 부족했던 부분은 이 턴오버 메이킹이었어요. 특히 말론 험프리 그리고 아다리우스 워싱턴, 카일 해밀턴을 제외하면 세컨더리에서 뭐 인터셉션 그리고 뭐 펌블 이런 식으로 플레이 좀 턴오버를 만들어냈던 선수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에디 잭슨, 마커스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반응도 느렸고 이런 플레이를 만들어내기 한참 부족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말라카이 스탁스가 어쨌든 본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잘 갖고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디펜스는 얼마나 더 무서워질지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레이븐스 디펜스의 성패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건강하게 스냅을 소화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말라카이 스탁스가 루키 시즌에 어떤 잘 적응해서 이 디펜스에 잘 적응해서 1인분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저스틴 터커의 결별. 저스틴 터커 없는 13년 만에 첫 시즌 루키 키커로 괜찮을까? 요 부분입니다. 야, 저 왜 이렇게 된 걸까? 스페셜팀 선수로는 정말 드물게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10년 이상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이 저스틴 터커였는데, 터커와 레이븐스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터커는 2024 시즌 필드골 성공률 73.3%, 73.3%. 커리어 최저라는 최악의 성적을 남기고 결국 레이븐스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히 필드골 성공률이 낮아서 된 게 아니죠. 진짜 엄청난 명성을 쌓았고 리그 최고의 키커였던 선수가 오프필드 이슈로 결국 방출, 그리고 징계로 인해서 사실상 커리어가 중단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터커는 2025년 5월 구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방출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16명의 볼티모어 지역의 마사지 치료사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동, 성적 비행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구단과 NFL 사무국은 오랜 조사 끝에 팀 차원의 방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요. NFL 징계로서는 사무국이 그 2025년 6월을 기준으로 저스틴 터커에게 개인행동 수칙 위반, 이것으로 인해서 정규 시즌 첫 10경기 출장 정기, 그리고 무보수라는 징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커는 현재 프리시즌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는 참가가 가능하긴 한데, 정규 시즌 개막 로스터 확정일로부터 징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11월 11일부터 복귀 자격을 얻게 됩니다. 현재 저스틴 터커랑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긴 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무튼 그렇대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더 이상 이제 분쟁하기 싫으니까 징계는 받아들이겠어라는 입장이래요. 뭔가 찝찝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선수, 리그 사무국, 선수 노조의 협의, 이것을 전부 이제 합의를 하면서 징계가 확정된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 내사나 형사 기소 없이 논란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터커는 FA 신분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 시즌 중에 징계가 다 끝나고 나서 막 키커가 부상당한 팀이 발생한다, 이러면 합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어떤 이미지라거나 실전 감각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지난 시즌 보여줬던 퍼포먼스 때문에 현실적으로 프로리그에 대한 복귀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븐스는 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구단 역사상 최초로 6라운드에서 전체 186번으로 키커를 또 지명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인 이제 애리조나 대학교의 타일러 루비라는 선수고요. 이 선수는 뭐 대학 통산 83.8%의 킥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특히 50야드 이상의 킥에서는 지난 시즌에 7개 중에 6개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62야드 킥을 또 성공을 시키면서 애리조나 대학교 기록을 갈아치운 선수입니다. 그 외에 뭐 엑스트라 포인트 128개 중에 126개를 성공했고요. 킥오프 터치백 56회 중 53회를 기록하면서 또 이 부분에서 대학 풋볼 1위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NFL 트렌드가 되고 있죠. 이 장거리 키킹 능력, 이거는 물론이고 정확도까지 갖췄다, 이런 키커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2020 시즌에 펀터로서도 활약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뭐 비상 상황 시 뭐 펀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점도 플러스 요소겠죠. 사실 드래프트된 신인 키커가 그 첫 해에 저스틴 터커의 어떤 전성기 활약을 해주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5년간 드래프트로 지명된 키커 중에 성공적인 신인 시즌을 보낸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벵갈스의 뭐 에반 맥피어슨, 그리고 작년에 램스 키커, 뭐 조슈아 카티, 한 이 두 가지 케이스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빌스의 뭐 타일러 베스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벵갈스의 에반 맥피어스는 루키 시즌엔 잘했지만 그 외의 시즌은 조금 내리막을 타고 있고, 뭐 패커스의 안드레아스 칼슨이나 브라운스의 케이드 요크, 뭐 패츠의 저스틴 로버스, 이런 키커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게 루키 키커에게 얼마나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것도 항상 좀 팀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13년 만에 처음으로 저스틴 터커가 없는 첫 시즌을 치르게 된 레이븐스인 만큼, 그리고 세대 교체를 선택한 만큼 어쨌든 구단의 첫 드래프트인 이 타일러 루백에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거리 키킹 능력도 있고 정확성도 갖고 있는 키커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전과는 좀 다른 뭐 루키 키커들이 좀 실패했던 그전과는 다른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터커 없는 또 시즌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시내티 벵갈스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븐스까지 저희가 오늘 점검을 해봤고요.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AFC 놀스 디비전에 대한 시즌 전망, 시즌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오늘 투표로 AFC 놀스 디비전 꼴찌 예상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83%.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이렇게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 대한 꼴찌를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븐스 5%, 신시내티 벵갈스 6%, 피츠버그 스틸러스 6% 이렇게 골라주셨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AFC 놀스 우승 예상팀으로는 당시에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가장 많이 뽑아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꼴찌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압도적이었다라는 NFL 자박사전 시청자분들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에디님은 AFC 놀스 디비전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빠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볼티모어 레이븐스, 신시내티 벵갈스, 피츠버그 스틸러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순서로 예상을 해봤고 에디님께서는 볼티모어 레이븐스, 피츠버그 스틸러스, 신시내티 벵갈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순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1위 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에디님께서는 12승 5패로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1위로 꼽아주셨어요. 이거는 사실 크게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레이븐스 현재 로스터 상황 그리고 라마 잭슨의 어떤 레벨 그리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해도 결국은 레이븐스가 현재 가장 앞서 나가는 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에 바이위크 전의 스케줄이 조금 극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어떻게 잘 넘긴다면 후반부에는 조금 비교적 수월한 스케줄을 갖고 있어서 뭐 아마 좋은 이번 시즌도 무난하게 1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작년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 디펜스가 시즌 초부터 이렇게 재현될 수 있다면 사실 무서울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좀 걱정인 게 디펜스의 어떤 뎁스 정도일 것 같아요. 굳이 약점을 찾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이프티 뎁스라던가 뭐 라인베커,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들의 어떤 뎁스는 조금 얕은 것 같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조금 아직은 레벨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좀 이 그룹에서 주전 선수들이 부상이 발생한다면 그땐 좀 변수가 생길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는 바이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비스전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즌 전체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전으로 꼽힌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라마 잭슨과 데릭 헨리의 듀오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할 것 같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디비전 2연패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서는 저희가 갈렸어요. 저는 신시내티 벵갈스를 꼽았고 에디님께서는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꼽았는데 먼저 신시내티 벵갈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벵갈스는 여전히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고 슬로우 스타터를 극복할 수 있는 초반 스케줄 난이도가 잡혔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자마 체이스도 그렇고 헤드 코치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는 슬로우 스타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프리시즌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초반 스케줄 난이도를 잘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바이위크 전에 과반 이상의 승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수비 뎁스. 저는 아까 에드님께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어떤 수비 뎁스 중에서도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문제점을 신시내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트레이 핸드릭스랑 셔마 슈처트로 온다고 가정을 해도 그래도 벤치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드래프트 이후에 절망적이죠. 지금 스튜어트가 계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 오프시즌 이슈를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요 승부처는 일단 13주차부터 16주차 일정. 이때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벵갈스는 저는 8승 9패로 3위를 예상해봤는데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더 못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 핸드릭슨이 돌아온다고 해도 혹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이 디펜스를 보면 진짜 최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32개 팀들 중에 이거보다 디펜스가 안 좋은 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이고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도 바뀌었고 뭐 하나
안정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가장 먼저 들고요. 특히 오펜스가 작년에 보여준 퍼포먼스 그 이상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펜스 작년에 진짜 쥐어 짜낼 수 있을 만큼 다 짜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디펜스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오펜스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디펜스가 더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작년 9승 8패보다는 승리를 더 적게 할 것 같다. 뭐 이런 예측을 하면서 8승 9패 3위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위를 피츠버그 스틸러스로 꼽았고 에드님께서는 2위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까? 저는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그래도 또 위닝 시즌을 뭐 어거지로 보낼 것 같긴 해요. 디펜스가 워낙 강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공격력 쪽에서 대폭 강화가 표면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쿼터백 변화 그리고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정말 역사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쿼터백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한계가 이번에도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디비전 난이도 역시도 상당해졌죠. 그래서 어떤 일관적인 상승세를 좀 장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막판 4주 연속 강팀 매치가 잡혀 있거든요. 마치 지난 시즌처럼 후반에 막 5연패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9승 8패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뭐 2승 이제 2위 11승 6패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에런 로저스가 뭐 그래도 필즈와 러셀 윌슨보단 낫겠지 하는 기대감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도 낫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고 로스터의 어떤 모든 방면에서 어쨌든 작년보다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펜스에서도 뭐 조는 스미스가 트레이드로 왔고 뭐 트로이 파우타우도 건강하게 복귀를 하고 물론 피킨스가 떠나긴 했지만 뭐 DK 메카프도 왔고 뭐 러닝백도 새로 뽑았고 디펜스도 작년에 특히 심했더니 코너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제일런 램지도 데려왔고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1라운드에서 또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로스터 전반적으로 다 작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디펜스가 더 강력해질 거고 뭐 그렇다면 후반기에 어떤 끔찍한 부진만 겪지 않는다면 그래도 작년보다 1승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에런 로저스니까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체 라스트 댄스보다는 이 스틸러스에서의 라스트 댄스가 조금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승은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11승 6패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저희 둘 다 디비전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요. 왜 에드님께서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7승 10패로 잡아주셨나요? 저는 어쨌든 작년에 기록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디펜스가 폼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일스 게럿 그리고 메이슨 그라임을 필두로 훨씬 작년보다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브라운스가 원하는 오펜스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원하는 색깔이 있죠. 러싱을 기반으로 한 어쨌든 볼을 오래 소유하는 그런 오펜스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쿼터백이 드셔놨으니 아닌 다른 쿼터백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특히 조 플라코라는 베테랑 쿼터백은 어쨌든 이런 오펜스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쿼터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브라운스가 원하는 오펜스를 조금이라도 구현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외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벵글스와 의외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7승 10패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난 시즌보다는 나아졌지만 어쨌든 5승 12패를 예상을 하게 됐는데 뭐 전반적인 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플라코의 유효성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초반 스케줄이 진짜 극악입니다. 스케줄 중간에 인터내셔널 시리즈까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막 체력을 안배를 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이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쿼터백부터 시작해서 리빌딩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케줄도 너무 안 좋은 상황 같은 것들이 전부 연결이 돼서 좀 부정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바이위크 전에 3승 정도 하면 다행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스 모쪼록 그래도 케빈 스테판스키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즌인데 뭐 좋은 성적을 내길 기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2025 시즌 AFC 노스 디비전에 대한 저와 에디님의 시즌 예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